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LS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염승환 이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채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좀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제가 사실 이제 여기 좀 시니어 채널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선배님 분들한테 참 이게 이런 또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사실 좀 그 약간 저로서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금융 지식을 좀 잘 좀 어우러 가지고 좀 좋은 말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연회 다니면서 여러 이제 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의 이제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뭐 가장 큰 이제 좀 실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예금에만 좀 집중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수다 이거보다도 옛날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연히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는 막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금리가 1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투자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제 현금 흐름이 알아서 따박따박 창출되는데, 지금은 뭐 금리 2%대 세상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연간 최소한 5% 이상의 어떤 이제 그 현금 흐름을 좀 창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금만 가지고는 그게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안전하죠. 안전하다는 이유로 이제 예금에 넣으시지만, 전 사실 이 세상에 안전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뭐 금리를 좀 이제 어느 정도 확정된 그런 이제 상품에 너무 많이 이제 넣었다는 거, 이 부분이 좀 많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뭐 실수다기보다는 또 그렇게 또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그 어떤 세상이 좀 바뀌었잖아요. 금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걸 조금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현금을 많이 확보도 못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은퇴도 했고, 뭐 은퇴하고 나서 보통 이제 25년, 뭐 길면 한 30년 정도 이제 그 이제 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 한번 이제 승부를 좀 걸어보자. 예, 여기서 뭐 내가 뭐 잃을 게 뭐가 있겠냐, 한번 좀 승부를 걸어보자 해서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너무 급하게 이렇게 투자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손실을 보시는 그런 좀 경우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은퇴하시고 나셔도 시간이 정말 많거든요. 이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은 절대 자산 모으기에 적은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좀 시간이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없다는 그런 이제 조급함 때문에 너무 이제 한쪽에 좀 집중된 좀 너무 이제 위험성 있게 좀 투자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생각하는 좀 60대 이상의 투자분들이 조금 이제 그래도 좀 우려되는 실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후 자금이 많지 않다는 거는 어쨌든 이제 그래도 모으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자기가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활비, 그리고 반려자가 좀 계시다면 같이 또 벌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나 혼자 또 해야 된다면 또 금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내가 얼마 정도 이제 자금이 좀 필요한지 이 부분을 한번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좀 대응을 하실 필요는 저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자금이 많지 않으니까 나 한 번에 많이 벌어야지. 근데 그건 또 되게 위험하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마저 갖고 있는 자금마저 다 이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결국 뭐 다 똑같아요. 이게 자금이 많냐 안 적냐를 떠나서 내가 이제 금융상품, 지금 정말 금융상품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공부부터 시작해야죠. 내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젊었을 때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은퇴가 됐다면 지금부터라도 뭐 시간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금융상품, 나한테 맞는 상품,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요즘은 뭐 리츠도 있고 또 워낙 다양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은퇴할 때 보통 이제 퇴직연금이나 뭐 국민연금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개인연금도 많이들 요즘에 이제 가입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자금들을 요새 이제 은퇴하고 나서 좀 좋은 상품 중에 하나가 TIF라고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타겟 인컴 펀드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TDF는 젊을 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이제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TIF는 자산 배분보다는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 현금이나 투자금을 넣어놓으면 알아서 이제 배분을 해가지고 이제 주로 월배당 줄 수 있는 것들 있죠. 뭐 리츠나 아니면 뭐 배당주라든가
뭐 채권 이런 데 투자해서 일정한 현금 흐름을 월마다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알아서 해주는 거죠.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쪽에 좀 자금을 그래도 넣어 놓으시면 그래도 월 고정적으로 좀 뭐 그거는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면 TIF를 몰랐던 분들도 좀 공부해서 이거 내가 한번 이거 투자해 봤더니 그래도 월 현금이 좀 창출이 되네? 이러면 또 다른 상품에도 계속 또 관심을 또 갖게 되거든요. 이게 금융 상품이 이런 거고 되게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돈을 또 벌 수도 있겠구나 하기 때문에 자금이 많지 않은 분들이든 뭐 많은 분들이든 저는 좀 상관없이 한번 TIF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근데 그에 앞서서 어쨌든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좀 지식도 한번 좀 이렇게 배워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그쵸. 제가 뭐 60대 어르신 분들한테 왜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죠. 사실 공부는 그렇잖아요. 뭐 60대 넘어서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TSMC의 모리스 창이라는 그 이제 정말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을 키운 그분도 결국 되게 나이가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50대 넘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늦었어요. 정말 우여곡절 겪고 이제 대만 정부의 부름을 받아서 그것도 사실 모험을 건 거예요. 그때 그 늦은 나이에 모험을 걸었는데 결국 엄청난 성과를 냈고, 워런 버핏도 물론 뭐 어렸을 때부터 했지만 실제로 워런 버핏이 돈을 엄청 번 건 60세 이후부터예요. 이게 복리 효과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평균 여성분들 같은 경우 평균 수명이 이제 90세 정도 된대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60에서 65세 앞으로 은퇴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최소 25년에서 30년의 시간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그럼 그 시간은 절대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젊었을 때보다는 뭐 이렇게 아무래도 공부하는 게 더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어쨌든 시간을 오히려 이렇게 20, 30대나 30, 40대는 각자 또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뭐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이 투자보다는 자기 이제 생업에 또 종사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시간적으로 따지면 훨씬 많아요. 사실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핑계에 불과하다. 충분히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늦지 않았고, 주식 공부도 물론 뭐 주식 공부 1년 한다고 뭐 되는 건 아니지만 2, 3년, 4, 5년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공부도 복리 효과가 자꾸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늦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뭐 주식 공부도 좀 하시고, 요즘에 진짜 공부 내가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뭐 유튜브 찾아보셔도 되고. 그래서 도서관에도 책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의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공부도 좀 계속 해보시고, 하루에 2~3시간 정도는 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특히 직장인 분들 중에 좀 젊은 분들 중에 주식 잘하는 분들이 보통, 사실 이제 직장인분들 시간 내기 어렵지만 주식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 보통 2~3시간씩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직장 생활 하고 와서.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이면 또 충분하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꼭 이 모든 배움의 또 이게 금융의 기본은 저는 금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투자하기 전에 좀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투자 배워서 뭐 하냐 이거보다는 이제 오히려 시작이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유리한 게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꾸준한 현금 흐름이에요. 이제 왜냐면 은퇴를 하셨고 대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노후 자금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은퇴하는 시점에 뭐 그때 국민연금도 이제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퇴직연금도 어쨌든 이제 받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목돈들은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한번 좀 분석을 해가지고 월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래서 그거에 따라 좀 달라져요. 내가 월 생활비가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조금 어쩔 수 없어요. 공격적으로 좀 할 수밖에. 그러니까 주식 비중 좀 늘려야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내가 뭐 주식을 굳이 안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1년에 뭐 3%짜리 뭐 채권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채권형 상품이라든가, 요새 리츠 같은 경우는 뭐 4에서 5% 정도, 뭐 심지어 6, 7% 주는 리츠 상품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일부 투자하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이고. 근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낮을 때는, 지금은 낮고 지금 22년도는 금리가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굳이 막 이렇게 또 은퇴하신 분들이 위험하게 뭐 주식 투자를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었는데,
근데 지금은 금리가 낮을 때이기 때문에 또 적절하게 주식도 약간 늘 필요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 금리 자체가 워낙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뭐 꼭 제가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게 아까 TIF도 괜찮고 그건 이제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그걸 하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직접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30% 정도를 리츠에 좀 투자하시거나 또 30%를 이제 채권형. 예. 근데 특히 미국 채권은 금리가 좋아요. 되게 좀 높잖아요. 막 미국 우리나라는 금리가 2%대인데 미국은 4%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낫죠. 물론 이제 환율 리스크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은 또 증권사 지점이나 이렇게 가시면 또 상담을 해주니까. 근데 금리가 일단 매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꼭 고민해 보시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뭐 10%는 좀 현금으로 남겨놓더라도 30%는 지금 우리나라도 요새 배당 투자가 되게 유행하니까 배당 뭐 ETF도 많고 내가 배당주를 직접 투자하기에는 이제 종목 고르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걸 모아놓은 배당 ETF가 진짜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제 분리과세도 하겠다는 그런 이제 이번에 법안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배당 투자가 예전보다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주도 한 30 정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그런 좀 상품들로 좀 분산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안정적인 건 없어요. 뭐 어느 거든 그거는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지만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긴 해요. 이제 이들이 왜냐하면 이제 꾸준하게 현금을 만들어 주니까. 근데 리츠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이제 너무 올라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리츠는 또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금을 그만큼 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배당주도 이 회사가 갑자기 돈을 잘 버는데 예를 들면 현대 기아가 배당 수익률이 6% 정도 나와요. 6%. 진짜 괜찮죠. 6%면 기아가 망할까? 안 망할 것 같고 앞으로도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기아에만 투자해도 그러니까 연간 6%의 수익률이 나오는데 되게 매력 있잖아요. 근데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이 기아가 갑자기 이제 브랜드 가치가 막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지금보다 돈을 못 벌면 배당 수익률이 뭐 2에서 3%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는 적자 나면 못 주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좀 안전한 거는 그러니까 이 배당주도 결코 안전하진 않다. 근데 상대적으로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과거 이력을 보면 꾸준하게 배당을 줬고 사업 구조 자체가 안정적인 회사들이 이렇게 배당을 주는 편이죠.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통신회사들. 20년 후에도 이들의 지위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위험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덜 좀 위험하면서 그래도 좀 높은 배당을 좀 주잖아요. 수익률이 좀 높은 편이니까. 그래서 너무 안전한 것만 사실 좀 찾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금리는 포기하셔야 돼요. 그만큼 낮은 금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신 안전은 하겠죠. 그렇지만 약간의 좀 적절한 위험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진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성장주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훨씬 좀 제한적이니까 한번 저는 고배당주나 리츠에 대한 투자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라면 일단 이제 제가 뭐 65세를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일단 만약에 65세라면 일단 그래도 좀 현금은 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현금을 왜냐하면 이제 현금 한 20%는 왜 남겨놓냐면 전 세계 자산 시장이라는 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폭락이 와요. 그게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나라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 12월에 계엄 터져가지고 한번 주식시장이 폭락했고 올해 4월에는 트럼프 관세가 정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고 22년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폭락하고 이게 한 번씩 오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투자를 했으면 한번 다 과거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큰 수익 났겠죠. 그죠? 왜냐하면 다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한 번씩 오거든요. 자산시장이 갑자기 폭락할 때. 근데 세상은 절대 망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한 20% 남겨놓고 혹시라도 그런 폭락이 오면 이제 그때 좀 이 돈을 좀 투입하시는 용도로 활용하셔가지고 그 자산이 이제 올라가면 또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 20%에선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금성 자산 한 20% 정도는 남겨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한 15% 정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미국 채권 특히 한국은 금리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금리 관점에서는 좀 적당하지 않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제 생각에는 금리가 오르기보다는 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금리가 내리면 채권값이 올라요. 그럼 내가 채권 배당뿐만 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이게 채권이 떨어지면 내가 팔아가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 오르니까 시세 차익도 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좀 단기 채권도 한번 저 같으면 이제 고민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배당주하고 리츠를 좀 섞어서 요거를 저라면 25% 정도 투자를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주식을 좀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좀 주식에 좀 자신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이든 뭐 한국 주식이든 유망한 주식이 있다면 30% 정도는 여기다 좀 넣을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어떤 기업이 될지 몰라요. 근데 앞으로 뭐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보인다. 앞으로 뭐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제일 좀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유망해 보이는 이제 그 시장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고령화 시대잖아요. 고령화 시대니까 바이오가 여전히 유명하다고 좀 보고는 있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 뭐 비만 치료제도 있고 뭐 당뇨 치료제 이런 시장은 사실 이제 나이 들면 또 그런 병에 걸릴 확률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좀 할 걸로 보이니까 그런 기업들 중에 일부 선정해서 뭐 아니면 그런 ETF를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한 30% 정도를 넣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10% 정도는 금이나 달러 정도 투자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대체 자산이죠. 그러니까 금도 저는 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 일부, 그리고 달러는 저는 어쨌든 뭐 제가 65세가 되든 70세가 되건 뭐 80세가 되더라도 그 기축통화라는 지위는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가 뭐 위기란 말도 있지만 그럴 때 오히려 달러를 좀 모아놓으면 또 장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이 아니라 달러의 가치가 어쨌든 뭐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금과 달러를 이렇게 좀 섞어서 한 10% 정도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의 사례를 들면 저는 저희 딸이 있는데 주식에 관심이 없어요. 경제에 1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려요. 저도 해보려고 그랬죠. 아니 저도 나름 주식 전문가인데 딸도 있고 한데 아 뭐 엔터 얘기도 해보고 그냥 해봤거든요. 중학교 때 해봤는데 아니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포기. 아니 근데 이거예요. 뭐냐면 관심 없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아이한테 더 중요한 건 그때 내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향후에 커서. 그러면 자기가 그걸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선이지 경제 공부가 우선은 아니에요. 대신 이제 그 관념을 심어줘야죠. 심어줘야 되는데 굳이 뭐 그렇게 관심도 없고 하기 싫어하고 막 그런데 그걸 아이 지금은 이제 우리 100세 시대 살아야 되고 너 지금부터 공부해야 돼 주식 공부 이걸 강요하는 거는 좀 어쨌든 너무 강요해. 이 아이가 그러면 나중에 커서 오히려 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자꾸 이제 하기도 싫은데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이제 실제로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면 주식에 되게 관심 있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키는 게 좋죠. 그래서 먼저 우선시 될 거는 아이의 그 의사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 하니까 무조건 하지 마시고 그걸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결국 또 이제 만약에 관심 있으면 중요한 게 주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돈이잖아요. 평생 돈 벌고 살아야 되는데 이 돈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투자로 해서 버는 것도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고. 근데 저는 사실 투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평생 이제 지금 이 젊은 친구가 나중에 대학교 가고 졸업해서 이제 직장 생활 할 때 정말 엄청난 그 소득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노동의 가치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일깨워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셔야 될 게 복리. 보통은 보면 이제 대부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군부대 가서 한번 이런 금융 그걸 한번 저도 이제 어떻게 국방TV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군인들 한번 좀 상담해봤는데 이제 군인들은 잘 이 지식들이 좀 없잖아요. 금융에 대한. 그래서 되게 좀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아 돈은 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굴려야 될지 그걸 되게 난감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이런 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서 두세 배 버는 이제 또 군인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두세 배 버는 걸 쉽게 생각하더라. 금방 3천이 6천 되겠지. 그래서 그걸 되게 가볍게 생각해. 근데 물론 3천에서 6천 될 수 있는 능력도 있겠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2배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2배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복리로는 만들 수 있어요. 복리로 꾸준히 하면 그걸 저는 뭐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복리의 힘을 좀 알려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돈을 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내가 직장 생활해서 월 100만 원이라도 예를 들면 3%까지짜리 예금에 넣거나 아니면 3%를 주는 뭐 고배당 상품에 넣거나 이걸 꾸준히 하는 거예요. 뭐 적립식으로 해서 그걸 모았을 때 그럼 이자가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내 원금이 커지니까 이자가 조금만 있어도 원금은 커지니까 복리 효과로 나중에 금액이 뻥뻥 불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정말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그 적절한 좀 이자를 준다거나 투자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에 넣어가지고 이거를 복리의 힘으로 꾸준히 불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이제 워런 버핏이 많이 했던 얘기죠. 그래서 그런 책도 한번 좀 알려주시면서 복리가 진짜 큰 힘이다. 그리고 어차피 이 친구들은 이제 10대일 텐데 10대에서 60대면 시간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주시는 게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더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다 똑같지 않을까요? 전망이 어둡죠. 예,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아이가 없어요. 저출산, 인구는 점점 고령화. 2050년 되면 제가 그때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이제 전체 인구에서 제일 많은 연령층이 80세가 될 거래요. 정말 충격적인.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60세 이상이 아니고 80세까지도 올라갈 거래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그 수명은 증가하는데 이 밑에 연령층은 줄잖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은 연령층이 80세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또 일론 머스크도 그때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국의 이제 고령화를 언급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전망이 안 좋아요. 또 중국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 제조업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이게 어려운 건 맞아요. 어려운 건 맞는데, 그래서 지금이 사실 위기는 맞는데, 근데 이거죠. 이거를 근데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좀 문제는 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정부에서 더 잘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뭐 저출산이니까 아이를 더 낳자,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걸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것도 분명히 또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미 낮아진 출산율, 그러니까 지금 그 한 명이 여성 한 명이 0.7명 정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출산율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을 안 낳아요. 이제 그만큼 지금 출산율이 낮은데, 이거를 그럼 갑자기 어느 날 정책 바뀌었다고 한 명을 더 낳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기술 혁신밖에 없다. 사실 좀 중국을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중국이란 나라 전체가 막 AI, 로봇 이거를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밀어붙여버리죠. 뭐 전기차.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런 게 제일 필요한 국가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는 인구가 이제 줄거든요.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건 AI랑 로봇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나라보다 그게 진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린 좀 늦었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의 기술력이 발휘가 되면요, 왜 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장률을 제고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또 지정학적 이 위치가 중국을 대체해요. 중국과 한국은 좀 비슷합니다. 제조업 경쟁 국가인데 미국은 중국을 싫어해요. 근데 그 파트너는 한국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중국 대신에 파트너 딱 선정하기 좋죠. 왜냐하면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국가는 사실 딱 손꼽아 보시면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 정도밖에 안 보여요. 딱 봐도.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산업을 다 잘해요. 잘하기 때문에 일본보다 잘하는 게 또 되게 많죠. 그래서 적절한 또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나 로봇 분야에서 뭐 조금만 더 이렇게 좀 투자를 해가지고 좀 좋은 어떤 이제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면, 또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우리랑 파트너십 맺으려고 그러겠죠. 중국 대신에. 네, 당연히. 그러면 우리 한국에 또 당연히 그 경제는 이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더욱더 AI 로봇에 대한 이런 투자가 저는 더 필요하지 않나. 장기적인 전망은 안 좋지만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제 자산을 이렇게 매월 좀 현금 흐름을 만드셔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융 지표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금리와 환율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유리한 상품도 있고, 금리가 오를 때 또 좋을 상품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금리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를 보시고 이 방향성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환율도 어쨌든 이제 원화에 투자하신 분들, 이제 우리나라 위주로 금융 상품이 돼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환율이 떨어지면 좋겠죠. 이 방향성을 보시고 대신에 이제 앞으로 달러가 좀 오르는 것 같다 이러면은 사실 미국 자산으로 일부 분산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금리와 환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또 신문을 많이 보시니까 그 신문을 보시고 이제 대부분 저도 상상이가 딱 신문 이제 1면 2면 딱 보면 정치 얘기 나오니까 또 욕하시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딱 보고 또 이러네 또. 예. 그러겠지만 거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산업이나 경제면 또 특히 트렌드 있죠. 지금 어디로 지금 돈이 쏠리는지,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뭐가 바뀌냐. 요새 많이 나오는 기사가 뭐 아까도 제가 비만 치료제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한국에 작년이었죠. 그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들어왔죠. 그게 엄청난 인기인데 이번에 그 경쟁 제품이 또 들어온대요. 마운자로라고. 근데 이걸 보면서 와 진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고 이거 사람들이 많이 하는구나. 특히 고령층에 더 많이 필요한 또 이 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세상이 바뀔 때 이런 산업들은 커지는구나. 그럼 내가 이런 산업을 보고 메모를 해놨다가 여기 관련된 ETF를 찾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히려 이렇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업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기 되게 좀 어렵거든요. 쉽진 않아요. 막 거기서 1나일일 찾아보고 뭐 노보노디스크 찾고 우리나라의 한미약품 공부하려면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비만 치료제가 좋으면 ETF가 딱 있잖아요. 거기 관련된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 ETF를 한번 내가 좀 적립식으로 한번 모아볼까? 하나의 예죠. 그래서 경제 뉴스 볼 때 그런 트렌드 지금 어디가 좀 이렇게 산업적으로 이렇게 중장기로, 근데 이걸 보실 때 근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는 나 혼자만의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성장. 그냥 나 혼자 이거 될 것 같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좀 위험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옆에 친구분이나 뭐 반려자분한테 얘기했을 때도 진짜 그건 맞는 것 같다. 그럼 이제 그거는 좀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산업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투자로 또 연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워낙 빠르니까 그래서 고령화될 때 제일 이제 커지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제 그 일본 사례를 보면 일본은 시니어 산업이 되게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좀 투자하기 좀 어려운 게 시니어 산업에 이게 집중된 회사가 좀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나올 텐데 일본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봤던 게 저기 일산에 옛날에 학원가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거기가요 다 지금 요즘에 바뀌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요양원 같은 시설로 대부분 바뀐대요. 이제 왜냐면 이제 아이들은 줄고 학원 수요는 줄고 이제 노년층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가 이제 요양원으로 다 바뀌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상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시니어 산업이 당연히 유명할 것 같고, 그리고 시니어 산업이 이건 하나의 제가 이 기업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갑자기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대 그린푸드가 사실은 이제 단체 급식이나 이런 식자재 유통을 하는데 이 회사가 하는 사업 중에 한 몇 년 전에 런칭했던 게 이제 브랜드명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현대 그린푸드가 이제 약간 이제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에서 좀 이제 그 노년층 분들이 좀 먹을 수 있게 좀 약간 이제 건강식인데 좀 부담 없이 그 브랜드를 하나 런칭을 한 게 있거든요. 그걸 꼭 거기서만 파는 건 아니고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구매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이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시니어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시니어 전용 이제 식품을 내놓은 거죠. 이미.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은 성과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한 기업들은 이미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니어 시장에서 그런 상품이나 그런 것들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뭐가 될까? 이제 하나의 예시가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제 나이 들면 아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는, 근데 제일 만성 질환이 이 당뇨라고 하더라고요. 이 나이 들면. 그래서 당뇨와 관련된 산업 중에 이제 당뇨 걸리면 물론 이제 우리가 치료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 당뇨는 치료가 안 되거든요.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비만 치료제도 있고 당뇨 치료제도 있는데 당뇨 관리할 때 요즘에 이제 여기 혈당 측정하잖아요. 혈당. 근데 옛날에는 그냥 이제 자기가 직접 여기 피를 뽑아야 돼요. 한 번씩. 되게 불편한데 요즘에 연속 혈당 측정기 여기 붙이기만 하면 돼요. 핸드폰이랑 맞아요. 연동해가지고 그럼 너무 편하죠. 그런 시장도 열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노년층 대상으로 점점 수요가 늘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산업들,
그런 산업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연금 관리 잘 하셨던 분이면 사실은 이제 연금이 제일 좋죠. 왜냐하면 이제 미리 준비하셨으면 연금만 가지고도 이제 은퇴했을 때 굉장히 이제 현금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연금 그 비중이 높다면 그걸 또 계속해서 이제 그 내가 이제 불리는 거죠. 그 자산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생각보다 좀 약간 그래도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분인데, 연금 비중이 좀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모아놓은 돈도 많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세컨 잡은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그래도 노년층 대상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금액은 작죠. 작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만큼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으려면, 이게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이 있어야 그만큼의 또 이런 금융상품 통해서 이걸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부족하신 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컨 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연금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세컨 잡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60세나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돈 버는 거는 결국에 이제 내가 직업으로 벌 거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금융 상품을 통해서 벌 거냐, 이 두 가지로 나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진짜 기회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떤 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지고, 또 60세 이상에서도 뭐 유튜버 해가지고 또 잘 되신 분도 분명히 계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좀 그 이제 금융 쪽 관련해서 결국 저는 평생 어쨌든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기본적인 금리나 뭐 환율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뭐 앞으로 또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 정말 큰 변화는 그동안은 부동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정부가 바뀐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끝났어요. 끝나고 또 다른 정부가 이제 몇 년 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정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 그동안 주식만 좋았으니까 주식하지 맙시다 그럴까요? 어떤 정부가 그러겠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이게 이어져요. 그러면 이제부터 자산 시장의 변화는 진짜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늦었죠. 너무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그래서 주식 공부를 어느 때보다 저는 좀 하셨으면 솔직히 좋겠어요. 주식에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은 어떤 시장보다 절대적으로 싼 건 맞습니다. 지금도. 주식 시장의 구조 자체가 이제 비정상이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가 되는데, 이걸 정상화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 쪽으로도 계속 좀 물꼬가 터지면서 돈들이 들어와서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성과를 좀 낼 것 같고, 그래서 주식에 대한 공부를 뭐 지금 60세라고 해서 절대 늦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한번 주식 공부를 저는 좀 더 많이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당연히 크겠죠. 이게 그냥 한 달로 따지면 200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500과 300은 이제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근데 저도 예전에 이제 자료를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은퇴 후에 90세까지 필요한 돈이 부부 합산으로 이게 설문조사 해보니까 한 36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월. 그러니까 부부 합산이니까 한 명당 180만 원 정도는 되겠죠. 근데 그 정도가 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가정하에서. 근데 보통 국민연금을 144만 원 정도 받는데요. 이게 합치면 그러면 216만 원이 이제 필요해요. 생활비가 월. 그러면 1년에 얼마가 필요하냐면 2,592만 원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연간. 그리고 은퇴를 65세에 하면 25년 동안 이게 다 합치면 6억 4,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합쳐서 한 6억 5천 가지고 은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냥 이제 만약에 90세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사망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확보되는 거죠.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만약에 6억 5천이면 이건 이제 극단적인 가정이고, 하나도 아무것도 안 한다고 다 썼을 때 가정이고, 6억 5천 가지고 이걸 불리면 또 되잖아요. 예, 충분히 뭐 이런 상품에 투자하셔서 불린다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300이라는 돈은 사실은 내가 이제 국민연금 포함하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다고 또 볼 수는 없는 돈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2,592만 원, 그 다음에 25년간 6억 5천을 부부 합산으로 이 한 명당 3억 이상의 이걸 가지고 내가 과연 이제 은퇴를 했느냐, 이것도 좀 현실적으로 좀 중요해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진짜, 그리고 앞으로 물가는 또 오를 거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3억이란 돈도 결코 지금 많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현실적인 얘기죠. 예, 얘기니까 당연히 500, 내가 뭐 월 500이 있으면 좋고, 근데 월 500을 지출해야 된다. 이러면 또 굉장히 이제 생활하기 당연히,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수입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지출 관리도 되게 이제 더 나이 들어서는, 왜냐하면 젊을 때는 기회가 많잖아요. 내가 지출 좀 많이 해도 뭐 나이 들어서 또 좀 더 벌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제 60세 은퇴해서는 많은 내가 노동소득을 얻기는 진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현실적인 좀 지출 관리도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360만 원이 그냥 정말 단순하게 먹고 쓰는 거지, 뭐 여행 가거나 이런 건 다 빠진. 이제 그런 것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부부 합산해서 360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한 건데, 근데 만약에 10년 후에 설문조사하면 또 바뀌겠죠. 최소 400 이상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 때문에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도 뭐 은퇴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돈 벌기도 있는데 물가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무섭죠.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내가 갖고 있는 원금 가치는 점점 떨어지니까. 그래서 사실 뭐 은퇴 후에도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신 거죠. 예. 물론 정말 특출나게 정말 사업체를 일으키셔가지고 막대한 부를, 뭐 굳이 뭐 이렇게 자립을 떠나서 금융 모르셔도 그냥 뭐 젠슨왕 같은 분들이 뭘 그러겠어요. 그런 분은 극소수잖아요. 근데 그런 분 제외하고 정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해가지고 적절한 소득을 했는데 내가 좀 지출도 아끼고 해가지고 미리 노후 대비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이제 이해하신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해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제 명확한 개념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노후 대비가 안 된 걸로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이 경제적 자립이. 왜냐하면 계속 뭐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금융이라는 것도 좀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고, 그리고 대부분이라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투자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목돈 넣어가지고 좀 이제 내가 이해 못한 상품에 투자해가지고 손실 보시는 분들도 많고 되게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은퇴했을 때 많은 돈을 모으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사실은 좀 많죠. 예, 보편적인 상황인데, 근데 미국이 저는 부러운 게, 그래서 미국은 주식시장이 워낙 좋기도 하지만 이 퇴직연금 시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20대 때 취업할 때부터 퇴직연금이 들어가서, 근데 주가지수에 대부분 들어가요. 연금 자체가. 그러니까 은퇴할 때 10억 이상 갖고 은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은. 예, 그게 많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안 돼 있죠.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의 거의 80%가 그냥 예금이 들어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금리 조금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노후 대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아마 개혁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쪽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립하신 분들의 어쨌든 좀 공통점은, 어쨌든 그런 이제 그 은퇴 후에 내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분명히 이제 설계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젊었을 때부터 내가 번 돈에, 그러니까 지출 관리 되게 잘하신 거죠. 이 정도 돈은 여기다 빨리빨리 내가 좀 지출을 줄여서라도 이제 강제적으로 넣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대부분 적립식 투자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거거든요.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은 진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떤 경우냐면, 저는 제가 주식 잘 못하는 걸로 뭐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직접 투자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거의 대부분 이제 제 퇴직연금도 ETF나 펀드로 돼 있어요. 네, 주로 이제 저는 거의 국내 쪽만 하다 보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국내장이 박스 패니까 거의 수익이 안 났어요. 그냥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근데 월로 매월 넣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 좀 낮아요.
낮은데 수익은 안 났는데 이번에 지수 3천을 딱 가니까 수익률이 갑자기 점프를 한 거예요. 한순간에. 이게 이제 결국 좀 어떻게 보면 괜찮은 자산을 안 간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진짜 모으면 어느 날 이게 재가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갑자기 수익률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자립을 하신 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적립식으로 모아갔던 거죠. 어떤 특정 자산을 안정적으로 모아가서 그게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복리 효과 생겨서 이렇게 올라가서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은퇴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그런 뭐 결국 시간과 복리의 힘이 또 이렇게 그런 걸 잘 이해하신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알아야죠. 그러니까 모르고 투자하는 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냥 남 얘기 듣고 그게 제일 위험한데, 근데 그거 듣고 투자했을 때 수익 나는 게 제일 위험하죠. 차라리 손해를 봐야 돼요. 그래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데, 그냥 이제 남 얘기 듣고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해 버리죠. 그건 사실 운인데, 예. 그럼 그게 독이 되더라고요, 실제 진짜. 그래서 그게 좀 제일 위험해서 내가 진짜 아는 것만 하자. 그러니까 금융상품도 내가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ELS 같은 게 한번 위험했죠. 홍콩 ELS. 근데 그것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은행 직원의 말만 듣고 이거 그래도 안전하고 홍콩이 설마 반토막 나겠어? 예.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해요. 하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알아야지, 누구 말만 듣고 그냥 그걸 믿고 투자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그걸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투자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걸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걸, 예, 거기에 투자를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화관 사업이 힘들잖아요. 근데 영화가 10년 전에는 되게 영화주들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한 10,000원, 20,000원 가지고 데이트도 할 수 있는 한 2-3시간을 영화관에서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관 주들이 좋았는데, 어느 날 넷플릭스가 딱 나오면서 이제 영화관 사업이 완전히 이제 사양 산업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기업들 주가가 거의 10분의 1턱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도취돼서 영화관 사업 좋으니까 앞으로 좋겠지, 이게 아니라 결국 앞으로 좋아질 산업을 꾸준히 고민해 보시고, 내가 투자한 산업이나 금융상품 기업도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도 앞으로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끊임없이 검증은 해야 돼요. 이게 앞으로도 좋아질까? 갑자기 경쟁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지금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앞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불닭볶음면에 엄청난 경쟁자가 하나 혹시라도 나왔다. 그러면 이제 주가는 부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꾸준히 검증해 보자. 그래서 아는 것만 저는 이제 해야 된다, 요거랑, 그리고 미래가 유명한 걸 하되 계속 그게 유명한지는 검증을 꾸준히 해야 된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매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뭐 그 우리 인간의 뭐 삶도 보면 곡선이 이런 것처럼 금융도 경제도 결국 이런 게 없잖아요. 막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또 사건들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어떤 기업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아까 영화도 넷플릭스가 만약에 안 나왔으면 지금도 잘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변수가 갑자기 생겨요. 그리고 전쟁 나서 내수주였던 방산주가 10배 가버렸잖아요. 실제로 그 사건이 발생하면 이게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뭐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기울이시고 변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